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회사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 영상을 공개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사인데요. 한국어로 말하면은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업비트와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불과 며칠 전에 2021년 4월 14일 날 IPO를 하였는데요. 이 영상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자라는 영상이 아닌 단순히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찾기 위해서는 COI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미국 회사로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총 108개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창립일로는 2012년 6월 달이고요. 창업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프레드 에르삼 이 두 명이 이 코인베이스를 창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회사가 본사가 없는 분산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에 이 회사가 본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는 본사가 없는 분산된 회사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의 주요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회사의 검증된 사용자 수가 무려 5,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암호화폐 거래 회사는 업비트라고 하는데요. 2021년 2월 기준으로 업비트의 사용자 수가 200만 명인 것에 비해서 코인베이스의 사용자 수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로서 사용자 수가 무려 64.7%나 증가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거의 64%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매출이 12억 8천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021년 첫 3개월 매출이 작년의 매출을 뛰어넘은 18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올 한 해 동안, 올 첫 분기 동안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다는 걸 또 의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 전체 거래량이 3,350억 달러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중 11.3%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보유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시면은 금융 및 기업 고객 수가 7,000명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기관 고객 수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자산이 448억 달러나 달한다고 하는데요. 기관 보유 자산이 작년 대비 6.89배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유된 통화로서는 비트코인 70%, 이더리움이 13%로 이 두 가지 통화가 무려 전체 중에 8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대비 통화들의, 암호화폐들의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만큼 증가했고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자산이 58%에서 41%로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2019년도에는 14%였지만 2020년도에는 15%로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그 외 암호화폐의 자산의 가치들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0년도에는 44%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보유된 통화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외 다른 통화들이 더 많은 통화들이 생겨나고 또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012년도 6월 달에
전 에어비앤비 엔지니어였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인베이스 회사를 창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문가였고 이 사람이 코인베이스를 2012년도에 창립을 했으니까 약 9년 전에 코인베이스를 창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회사를 창립을 하고 나서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약 15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Y 컴비네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곳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매우 유명한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Y 컴비네이터를 거쳐간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바로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이 Y 컴비네이터에 참가를 해서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을 투자를 받고 나서 전 골드만삭스 트레이더였던 프레드 에르삼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합류를 하게 되고 공동 창업자가 됩니다. 그 말은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전문가였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어떻게 보면 주식 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프레드 에르삼 이 두 명이 함께 합쳐져서 코인베이스를 창업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10월 달에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를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 5월 달에 창업을 하고 나서 11개월 만에 약 5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많은 돈을 큰 돈을 11개월 만에 투자를 받았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는 사용자 수가 100만 명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해에 블록체인 회사인 블라크라든지 아니면 웹 분마킨 회사인 키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는 오버스탁, 델, 익스피디아, 타임과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되고 델이라든지 익스피디아에서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결제 회사인 스트리프라든지 브레인트리, 페이팔과 같은 회사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5년도에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7월 달에 들어서는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17년도 1월 달과 3월 달부터는 라이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는 비트코인 캐시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는 그 시작은 비트코인 거래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암호화폐들을 점차 늘려왔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 들어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 펀드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회사가 투자를 했던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매우 다양한 회사들을 투자를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9년도를 한번 거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정교한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코인 보안팀이 성공적으로 해킹을 방어를 하였고 도난된 암호화폐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암호화폐를 해킹을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 달에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운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분산된 상태로 회사가 운영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회사였던 타곰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펀딩을 받았는지 어떠한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달에 약 60만 달러, 하나로는 7억 2천만 원 되는 돈을 시드머니로서 Y 컴비네이터와 펀더스 클럽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약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받고 2013년 5월 달에 6.1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2억 정도 되는 돈을 A라운드에서 유니언 스퀘어 벤처라고 하는
벤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도 12월 달에는 약 25밀리언 달러를 B라운드에서 유니언 스퀘어와 그리고 앤더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 달에는 75빌리언 달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C라운드에서 유니언 스퀘어와 앤더슨 호로위츠에게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받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달에는 약 10.5밀리언 달러를 소조 벤처라든지 미시비시 캐피탈로부터, 그 외 다른 회사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8월 달에는 108.1밀리언 달러를 D라운드에서 배터리 벤처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락 파트너스, 그리고 그 외 다른 회사들로부터 펀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을 마지막으로 펀딩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약 300밀리언 달러를 이 라운드로서 Y 컴비네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앤더슨 호로위츠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펀딩 과정을 받았고 어떠한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회사들이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IPO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가인데요. 최근에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날 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IPO를 함으로써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회사가 바로 유니언 스퀘어라고 합니다. 유니언 스퀘어는 코인베이스의 A라운드, B라운드, C라운드에 참여를 한 회사인데요. 이 유니언 스퀘어가 2013년도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주당 20센트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20센트에 매수를 한 주식의 값어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4.6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한국 돈으로는 5조 1,300억 달러나 그 가치를 급격하게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니언 스퀘어 이외에도 앤더슨 호로위츠 역시 지금 현재 IPO를 통해서 매우 많은 이윤을 창출했다고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의 IPO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코인베이스 IPO는 나스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IPO의 측정 가격은, 원래 그 시작 가격은 250달러에 측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50달러에 측정이 되고 실제 IPO 오픈 가격은 381달러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 말은 즉 미국 뉴욕 주식시장이 거래가 시작되는 9시 반 이전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작 가격이 381달러인 측정 가격보다 약 52%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381달러에 거래가 됐지만 실제로 IPO 마감 가격은 이것보다 하락을 한 328.28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측정 가격이었던 250달러보다 무려 31%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감 가격의 시가총액이 무려 85.7빌리언 달러나 달하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이날 IPO 마감 시가총액이 무려 95.68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는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 월렛,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로는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두 가지 플랫폼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서비스의 핵심 플랫폼 기능과 지원 거래 유형,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인베이스의 핵심 플랫폼 기능으로서는요, 초보자가 매우 사용을 하기 쉽다는 게 바로 이 핵심 플랫폼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페이팔을 이용을 해서
출금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코인베이스의 핵심 플랫폼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프로의 핵심 플랫폼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고급 차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즉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을 하면은 암호화폐의 주가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좀 더 정교한 차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의 프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통화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 비트코인을 그와 동시에 다른 암호화폐를 묶어서 동시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지원 거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인베이스의 지원 거래 유형은 매수, 매도, 보내기, 그리고 받기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매수, 매도, 입금, 출금을 포함하고 그와 동시에 주문을 중지 거래하거나 강제 주문을 하거나 제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게 바로 이 지원 거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제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거래자가 원하는 특정 가격에 제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의 프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을 통해서 또 이 두 플랫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결제 수단 및 지역에 따라서 최대 거래 금액이 다르지만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최대 거래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프로와 코인베이스 프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 회사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인베이스의 장점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가 되게 사용을 하기 쉽다는 게 이 코인베이스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데요. 그 말은 즉 신용카드로 내가 돈을 코인베이스에 넣고 그 넣은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코인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저렴한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이 0.5%가량 든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 비용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비해서 코인베이스 프로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고급 차트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분석이 가능하고 원하는 지정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높은 거래 비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프로의 장점으로 저렴한 거래 비용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5%였어요.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 비용이 1.99%로 그 비용이 매우 높은 거라고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을 거래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 익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프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초보자가 사용을 하기 비교적 어렵다는 게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단점이고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지만 코인베이스 프로의 경우에는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서비스인 바로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월렛은 말 그대로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저장을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독립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갑들과 달리 2단계 인증을 사용을 해서 한층 더 안전하고 타사 지갑에서 12단어 핵심 문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 월렛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로 서비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월렛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비스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코인베이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 건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거래 수수료, 스테이킹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이 세 가지가 바로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먼저로는 거래 수수료라고 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거래를 함에 따라서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차지를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게 첫 번째 수익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킹 수익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래를 검증함에 따라서 또 다른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코인베이스 역시 다른 타인들의, 사용자들의 코인들을 보유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자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수익 중에 85.94%가 거래 수수료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86%에 가까운 코인베이스의 수익이 소비자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얻게 되는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거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불 미만의 거래를 할 경우에 코인베이스는 여러분들께 0.5%의 거래 비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10,000불에서 50,000불 사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한 0.35%의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50,000불에서 10,000불 사이의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는 0.15%의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10,000불 이상으로 거래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을 해서 100만 원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는 100만 원의 0.5%인 수익으로서 5,000원을 얻게 되는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는 그것에 대한 수익으로 5만 원을 얻게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로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 코인베이스의 재무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구조로서 첫 번째로 손익 계산서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떠한 매출을 얻었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을 했으며 그리고 또 당기 순이익, 정말 손이익은 얼만큼을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집중을 했던 사실은 바로 이 총 매출이라는 겁니다. 총 매출은 total revenue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총 매출이 53만 3천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 말에는 12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매출이 무려 139%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직접 가져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집중을 했던 것은 바로 매출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Cost of Revenue라고 해서 매출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출 비용 역시 전년도 대비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플러스 65%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총 매출의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매출이 상승을 한 거는 그만큼 회사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비용이 상승을 했다는 건 회사에 부정적인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출 비용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매출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은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업비용인데요. 바로 Operating Expense라고 합니다. 이 영업비용은 매출 비용 그 외에 추가적인 영업을 할 때 들게 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업비용 역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50%가량 상승을 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기 순이익인데요. 과연 이 회사는 얼만큼의 수익을 전년도 대비 얻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 마이너스 3만 불의 당기 순이익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0년도 말에는
22,317이라고 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322 밀리언 달러를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1161%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제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재무제표로는 바로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로는 총 자산입니다. 영어로는 total asset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 이 회사의 자산이 무려 145%나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총 부채로는 전년도 대비 역시 급격하게 상승을 한 128%나 상승했다고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자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총 자본이 전년도 대비 207%나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자본의 경우에는 총 자산에다가 총 부채를 빼게 되면은 총 자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자본이 전년도 대비 207%나 상승을 한 이유는 물론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올해 들어서 IPO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또 늘어난 거로도 또 볼 수 있을 총 자본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빚인데요. 전년도 대비 총 빚, 토탈 뎁트라고 하는데 이 뎁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191%로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3만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37만 9천으로 191%나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제가 자산 역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자본 역시 크게 상승을 했지만 부채와 빚 역시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제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재무제표인데요.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영업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로는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영업 현금 흐름이 무려 플러스 3,827%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8만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300만 원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매우 많은 돈을 전년도 대비 이윤을 창출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의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회사에 현금을 투자를 함으로써 나타내는 흐름표를 보는 건데요. 플러스 148로 전년도 대비 투자 현금 흐름이 돈이 늘어났다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Financing Cash Flow라고 해서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 이건 역시 플러스 213%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조달을 현금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상승을 한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Free Cash Flow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결국 이 회사가 전년도 대비 올해에는 얼만큼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39만 2천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245만 7천으로 전년도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726%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표가 전부 빨간색으로 자금이 매우 풍부한 상태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의 성장성 한번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성이 궁금해서 구글에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글로벌, 전 세계적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률이 무려 30%나 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30%라는 성장률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물론 가늠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성장률 30%라는 거는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다른 산업들 대비 매우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그 자체의 성장률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코인베이스의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매출이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이 무려 139%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인베이스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거래량이었는데요. 거래량 역시 급격하게 상승을 한 142%나 상승을 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속한 암호화폐 산업이 연간 성장률이 2026년도까지 30%씩이나 상승을 하고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그리고 매출이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었는 그러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만 토대로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가 속한 암호화폐 산업이 매우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랬을 때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는데 그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기 있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가상화폐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스스로 앞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찾은 기사들 중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3월 20일 날 한 달 전에 발간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워렌 버핏이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으며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인 그리고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도대체 왜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는 걸 의미라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가치 주식들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하게 되고 그 얻게 되는 이윤 창출을 토대로 회사의 주식이 상승을 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 화폐가 어떠한 이윤 창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내가 거래를 하고 나서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거라는 기대와 희망감에 거래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희망감을 제외를 하면은 암호화폐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이윤 창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워렌 버핏의 암호화폐 의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도박장치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그와 관련된 사기가 매우 많이 발생을 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떠한 것도 생산을 하지 못한다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토대로 만약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붕괴가 되게 된다면은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하락에 따른 매출 저하로 코인베이스의 주식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성장성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가상화폐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수수료 0.5%가 유지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수수료 0.5%가 중요할까라고 의문점을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매출의 85.94%가 거래 수수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식 투자 플랫폼의 추세가 무료 거래 수수료를 제공을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주식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가 공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주식 거래를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거의 공짜로 거래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거의 공짜와 같은 무료 수수료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미국 주식을 거래 수수료가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이러한 추세를 토대로 암호화폐 플랫폼 역시 경쟁으로 인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은 코인의 매출의 가격에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0.5%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0.4%, 0.3, 0.2 그리고 앞으로는 거래 수수료가 공짜가 됐을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의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질문을 답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기존의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는 피델리티라든지 아니면 띵커스움이라고 하는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는 기존의 주식 거래들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했던 유저들이 그 기존의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수료가 낮아지면은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성장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신 다음에 스스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재무 비율을 통해서 주가를 분석을 해보고 다른 회사들의 재무 비율을 또 비교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 분석, 재무 비율을 하기 위해서 총 5가지 비율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동 비율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율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나눔으로써 이 회사가 가진 부채를 얼만큼 빨리 상환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유동 비율이 일반적으로 1에서 이 사이였을 때는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를 넘어가게 되면은 유동자산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1 미만일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E 레이쇼인데요. 이 PE 레이쇼의 경우에는 주가 대비 이 회사의 순이익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만약에 PE 레이쇼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 수익률이 PE 레이쇼가 낮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말은 즉 회사의 수익률은 높은 반면에 주식은 낮은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PS 레이쇼에 마찬가지로 PE 레이쇼는 수익률, 순이익을 나누는 반면에 PS 레이쇼의 경우에는 주가 대비 매출을 나누는 건데요. 이 비율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의 매출은 높고 주가는 낮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PS 레이쇼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비율이 긍정적인 거라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PB 레이쇼라고 해서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만큼 거품이 껴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해서 부채 대비 자본을 나타내는 건데 역시 이건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자본은 더 많고 부채는 낮은 걸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5가지를 통해서 이 회사의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urrent Ratio, 유동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이 왼쪽에 있는 정보들은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정보들입니다.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1.21로 1과 2 사이에서 적정한 선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PE 레이쇼인데요. PE 레이쇼가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 찾았을 때는 not available 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정보가 없다고 나타나 있었는데요. 좀 이상한 게 사실 PE 레이쇼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였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 이 회사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단기순이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PE 레이쇼를 나타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에서 제가 이 코인베이스의 PE 레이쇼를 검색을 해보니까 211.36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PE 레이쇼는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211이지만 앞으로 또 변동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211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윤 창출 대비 이 회사의 순이익 대비 주식의 가격이 211배나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즉 이윤은 $1인데 회사의 주가가
1달러의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주가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걸 의미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PS 레이쇼라고 하는데 PS 레이쇼는 이 회사의 매출 대비 주가를 나누는 건데 매출 대비 코인베이스의 PS 레이쇼가 47배나 높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많이 거품이 낀 거라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S 레이쇼가 47이라는 거는 주가 대비, 지금 현재, 매출 대비 주가가 47배나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B 레이쇼를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bt to Equity 레이쇼라고 해서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은 24.84로 자본 대비 부채가 24배나 높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 비율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렇게 코인베이스 하나의 회사의 재무 비율만 봐서는 회사의 주가를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재무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회사들은 바로 이 회사가 속한 산업에 속한 회사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회사들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기술 산업에 속하고요. 기술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산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산업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한번 매겨보았는데요. 1부터 10까지의 시가총액입니다. 이 높은 시가총액 회사들 중에서 제가 오늘 코인베이스와 비교를 하고 싶은 회사는 바로 우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우버와 비교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우버 역시 최근에 IPO를 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와 비슷한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인 동시에 비교적 최근에 IPO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우버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비교를 하고 싶었던 회사가 바로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피델리티를 미국 주식에서 검색을 하시려면 FNF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사라고 보면은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반 주식 거래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세 가지, 코인베이스와 우버, 피델리티 이 세 가지의 재무 비율을 그럼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인데요. 이 주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4월 18일, 오늘 일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한 가격이 코인베이스가 342불에 거래가 되었고요. 우버는 60.35,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44.63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가로만 봤을 때는 피델리티의 주가가 가장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란 이 회사를 사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코인베이스를 우리가 사려고 그러면은 63.6빌리언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우버의 시가총액이 112.69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우버 대비 약 2분의 1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피델리티의 시가총액이 우버에 비교했을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피델리티가 주가 역시 낮지만 시가총액만 보았을 때는 우버 대비 현재 그 회사의 가격이 매우 낮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 비율인데요. 유동 비율은 세 회사 모두 다 1에서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ER 인데요. PER이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1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피델리티인데 PER이 8.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이윤 창출 대비 주가가 8배밖에, 어떻게 보면 9배밖에 높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반면에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윤 창출 순이익 1달러 대비 주가가 211배나 높은 거기 때문에 피델리티에 대비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의 거품이 매우 많이 낀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PS 레이쇼인데요. PS 레이쇼만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47.78이라고 확인을 했었고, 우버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주가가 10배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주가가 1.20배밖에 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은 즉 피델리티의 PSR만 보면은 현재 주가가 비교적 매우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주가 대비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 대비 주가가 매우 높은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B 레이쇼인데요. 코인베이스의 PB 레이쇼를 나타낼 수 없었지만 우버의 경우에는 8.41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순자산 대비 주가가 1.56배밖에 높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뎁트 에퀴티 레이쇼, 자본 대비 부채인데, 자본 대비 부채가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4.84배나 높았고요. 우버의 경우에는 75.43배나 높았습니다.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자본 대비 부채가 36배 높았는데요. 이렇게 재무 비율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델리티의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반면에 PE 레이쇼 역시 가장 낮고, PS 레이쇼 역시 가장 낮고, PB 레이쇼 가장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트 에퀴티 레이쇼,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셋 중에 가장 낮았는데요. 이렇게 피델리티의 시가총액이 낮았지만 그에 반면에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자산이 주가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막 IPO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깊은 피델리티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 비율이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평가가 되는지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사실 차트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몇 개 얼마 안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IPO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수요일, 그리고 이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금요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요일 날 IPO를 시작을 하고 나서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429.54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가장 낮았을 때는 310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마감은 결국 335불가량에 마감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IPO를 하고 난 다음 날 주가가 365불에 거래가 됐었으나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을 시작점으로 가장 낮았을 때는 318불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342불까지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마감 가격이 342불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주가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의 저지선이라든지 안전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그리자면은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안전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의 320불 가격에 안전선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320불까지 하락을 하면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역시 320불까지 하락을 했지만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지만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역시 320불까지 하락을 했지만 계속 지지가 됐다가 그 이후로는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안전선이 320불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 가격이 32불까지 하락을 할 경우에는 320불에서 안전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사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 중
85.94%가 거래 수수료로부터 이윤 창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수익성으로서는 총 매출을 보았을 때 전년도 대비 139%나 상승을 했고,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1161%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총 자산 역시 전년도 대비 145%, 총 부채 역시 전년도 대비 플러스 128%, 잉여 현금 흐름 역시 726%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채를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총자산, 잉여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수익성이 매우 높고 지속적으로 전년도 대비 큰 이윤 창출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장성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글로벌 암호화폐 성장률이 30%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회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매출 성장률이 무려 139%나 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들을 토달을 했을 때 수익성과 성장성으로만 봤을 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사실 이 회사의 가상화폐의 거품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이 가상화폐의 거품이 깨지게 되면은 코인베이스 주식 역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성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떨어져서 역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에 대한 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존의 주식 투자 플랫폼들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화가 돼서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성장성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가장 낮았을 때는 주가가 310불에서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는 429불에 거래가 됐으며, 현재 가격으로는 342불이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로만 봤을 때 유동 비율을 제외한 PS 레이쇼라든지 PE 레이쇼, Debt to Equity 레이쇼 모두 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우버라든지 아니면 피델리티라고 하는 주식 투자 플랫폼 대비 모두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이 비교적 거품이 많이 낀 상태라는 걸 우리 모두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대장 주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족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